자, 1억 명 접종을 했대요. 그리고 4,4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양날개로 다시 날아오는 미국이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4,400조 원이면 어느 정도 규모인 줄 아세요? 혹시 4,400조를 미국에서 쏟아붓는다라는 겁니다. 뭘? 달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00조 정도 되니까 뭐 대충 잡으면 10년이고요. 좀 정확하게 잡으면 8년에서 9년치 1년 예산을 돈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성장률이 거의 6에서 7%, 그러니까 4%였나 3% 정도의 경제성장률인데 6에서 7%면 1년 만에 어마어마한 성장률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글로벌 경제의 단독 견인차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코로나 최대 피해국이었던 미국이 팬데믹 이후 1년 만에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경제 부분에서도 글로벌 선두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 중국에 뺏겼던 글로벌 경제 1위 자리를 다시 미국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주요 경제권 중 백신 보급 속도가 빠른 데다가 바이든 정부의 적극적인 돈풀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돈풀기. 트럼프도 돈풀기, 바이든도 돈풀기입니다. 4,400조를 쏟아붓기 이전에 얼마 쏟아부었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00조 이상 지금 미국에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과격한 말로 돈이 쓰레기가 되고 있는 거죠. 돈의 가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돈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몇십억이 돈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미국 경제가 최근 엄청난 추진력을 얻으면서 미 내수를 넘어서 아시아, 유럽 등 각국의 낙수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예. 아시아, 유럽 등 각국의 낙수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 6%에서 7%의 경제 성장이 어디에 아시아와 유럽의 낙수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아주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미국이 2005년 글로벌 경제 성장의 단일 제공자로서 지위를 미국에 내준 뒤 16년 만에 그 자리를 되찾게 됐다. 이번 미국 경제 회복이 팬데믹뿐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한 침체까지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지금 미국이 4,400조를 쏟아붓고 있다.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각국의 이제 낙수 효과를 갖고 올 것이다. 낙수 효과를 갖고 올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6에서 7%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3일 올해 미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보세요. 4%에서 6%로 상향 조정.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4%에서 6%로 상향 조절하면서 미국이 경제 바탕을 중국에 이어받는 흐름이 뚜렷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앞지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달 미 연방준비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성장률은 각 6.5%에서 7%로 잡았고, 자, 5일 시작되는 국제통화기금 IMF죠. IMF도 세계은행 연례총회에서도 미 성장률 전망은 장밋빛을 띌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다는 얘기고요. 미 경제 회복은 경제와 보건 정책이 시너지를 냈다. 그러니까 경제 플러스 보건. 뭐냐면 경제는 돈을 풀었다는 거고요. 보건은 백신이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죠? 둘 다 문제죠. 돈도 문제고 백신도 문제. 참 큰일입니다 진짜. 백신도 문제고 우리나라는 돈도 문제야. 어쨌거나 돈과 백신이 시너지를 낸 덕분이라는 분석이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전임 트럼프 정부 말기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3차에 걸치는 코로나 지원금만으로도 경제성장률 1.5%, 그러니까 돈을 푼 것만으로도 경제성장률 1.5%. 미국에 계시는 분이라든가 뭐 주변 지인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랑 사이즈가 틀리죠. 그죠? 지원금 금액이요. 지원금 금액이 우리나라는 가구당 제가 지원금을 받았나? 못 받은 것 같은데 저는. 지원금이 제가 알기로 1인당 우리나라는 몇십만 원씩 주잖아요. 미국은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4인 가구면 거의 돈 1,000만 원씩을 줘요. 와, 대단하죠. 돈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000만 원 정도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야. 와, 어마어마한 거. 왜? 돈을 그냥 찍어내면 되니까, 미국에. 왜? 얘는 긴축통화니까. 그죠? 기축통화니까. 이는 미국은 소비 국가잖아요. 소비가 이끄는 미국 경제의 특성 때문인데 미국인이 지난 연말부터 지원금으로 가구, 노트북, 옷 같은 소비재 내구재를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올 초부터 미국의 대외 수입이 폭증을 했다. 소비자들이요. 무슨 소비냐면 이 소비자들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외출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를 보복하기 위해서 외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인들이 코로나 이후 약 1년간
보복 소비를 위해서 비축한 돈이야, 여러분. 1조 7천억 달러니까 1917조 원. 1917조 원이면 미국인들이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1917조 원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거의 2년 예산을 미국인들이 소비를 위해서 갖고 있는 현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되나? 게임이 안 되겠죠. 어느 나라라도 게임이 안 될 겁니다. 미국의 웰스파고 은행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소비가 살아나는 기세가 최근 70년 사이에 가장 강력한 기세가 될 것이다. 최근 앞으로 6개월 동안.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어디와 연결되냐면 우리가 정말 항상 걱정하고 있는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통화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통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통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 자산의 가치는 오르고 현금의 가치는 크게 하락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 부동산도 자산에 속하고 있죠.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에 4,400조에 대한 경기부양책을 썼는데 이 4,400조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 복지 인프라 투자안이 또 발표하니까 또 여기서 몇천조 원이 또 발표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4,400조 원 플러스 알파. 아직 돈을 풀 일은 많이 남았다, 미국에. 이와 동시에 미 연준은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미 연준은 0%대에 가까운 초저금리와 통화정책을 언제까지? 최소 2022년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2022년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없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제가 갖고 있는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2023년까지.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뉴스에 나온 거는 2022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부동산 하락을 외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가계부채가 천조에다가 기업부채가 천조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박살 날 것이다. 세상에 돈을 수천조씩 헬리콥터로 찍어서 지금 미국이 뿌려대는데 금리를 단순하게 단기간에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의 돈을 찍어냅니다. 미국이 1억 달러를 찍어내면 우리나라는 한 2,500만 원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미국이 통화량이 6배가 증가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는 2.5배가 증가했어요. 현재 미국은 1년 동안 6배가 증가했고 우리나라는 2년 동안 2.5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화량 상승, 돈이 2.5배가 풀리는 기간 동안 정확하게 주택가격은 2.5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맞추려고 해도 맞힐 수가 없는 건데 어쨌거나 2.5배 통화가 풀리는 동안에 주택가격이 2.5배가 상승을 했다. 그런데 앞으로 미국이 6배 이상의 통화량을 푸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푼 통화의 수십 배 이상의 통화를 계속해서 풀게 되면 우리나라도 2년 동안 2.5배 정도의 돈을 밖에 안 풀었는데 이걸로 이제 끝날 수는 없겠죠. 계속해서 맞춰서 돈을 풀어 나가야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서민들이에요. 서민들. 사실상 왜 그러냐?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서울시 이제 주요 아파트의 이제 전세 지수라든가 월세 지수를 보면 월세 가격 특히 보면 몇 달 사이에 100만원, 200만원 월세 금액이 큰데 얘기하는 겁니다. 월세가 한 달에 200~300만원 정도 내는 단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세 200만원짜리가요. 지금 한 300~400만원으로 몇 달 사이에 다 올라 있어요. 지금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집주인들이 계속해서 월세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임대차 물량이 적은 것도 상당히 문제지만 여기에 맞물려서 이 통화량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다 보니 돈의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자산의 가치가 실제적으로 오르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보이는 거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2021년 한 해 동안 올해 한 해 동안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예상을 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입니다. 어쨌거나 서민분들 정말 걱정이에요. 어쨌거나 미국은 2022년까지 금리를 전혀 안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제기가 돼요. 우려가 제기되지만 미국은 뭐래요?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래.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됐지만 뭐가 중요하다? 우리는 경기 회복이 중요하다. 경기 회복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개인이 인플레이션 했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는 국가와
기업을 먼저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회복세부터 확고히 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2일 미 노동부는 3월 달에 9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고요.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인 6% 정도대로 떨어졌다. 라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 공포의 핵심인 경제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다는 낙관론도 퍼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연구소의 EIU 사이먼 베프티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향후 50년간 미국이 중국보다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뭐 또 갑자기 향후 50년간 미국이 중국보다 잘 사는 나라일 것이다. 최근 몇 년간은 주도권을 뺏겼죠, 미국에. 그간 미국 내 GDP가 중국에 크게 따라잡혔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부의 척도가 뭐예요? 1인당 GDP입니다. 1인당 GDP는 미국이 여전히 중국의 6배가 많습니다. 1인당 GDP는 미국이 중국의 6배가 많고 이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차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첫 기자회견에서 내 살아생전에는 중국이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꼴을 볼 수 없다. 그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 살아생전에 중국이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자신감의 발로라는 해석이다. 예. 미국 경제 회복은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도 엄청나게 호재죠. 그죠? 한국에도 엄청나게 호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대미 수출액은요. 전년보다 9.2%가 늘어난 79억 5천만 달러가 이제 되었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자동차와 이제 반도체입니다. 자동차는 17.1%, 반도체는 20.6%가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 회복 때문에 대미 수출 증가세는 7개월 연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GDP는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건 초양극화입니다. 초양극화. 개인은 가난해지고 기업은 부자가 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가난해지는. 이제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통화량이,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과 통화량이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뭐 누차 강조하지만 이제 수요와 공급보다 무서운 게 사실상은 돈이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워렌 버핏이 개인은 절대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다.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다면 가난해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은 절대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돈을 4,400조나 쏟아붓는데, 그죠? 거기다가 4,400조를 쏟아붓는 것도 모자라서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가요? 오늘 오신 분 중에 이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런 분이 어떤 분이냐면 현금 5억이 있습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데 아직 안 샀습니다. 왜 안 샀습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집값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떨어질 거라는 강한 믿음이 계신 그분은 언젠가는 떨어질 거라는 강한 믿음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대표님 언제 집값이 떨어질 걸로 생각이 드십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속이 터지고 답답해갖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집값은 언젠가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집값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택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제일 최저가에 사고 싶은 집을 살려는 게 물론 욕망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현금의 가치가 3년 전, 2년 전, 1년 전 그리고 바로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돈의 가치가 떨어졌는지를 한번 눈여겨봐라. 5억이라면 3, 4년 전에 5억이라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 5억은요 노원구 노원구에 있는 상계주공 아파트들 있잖아요. 좀 입지 좋은데 노원역 주변에 뭐 2단지 3단지 6단지 7단지 뭐 이런 애들 얘기하는 겁니다. 14평 15평짜리 지금 전세 끼고 한 5억 정도 들어가나요? 4, 5억 정도? 그쵸?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에 그 15평짜리 아파트 전세 끼고 5, 6천이면 살 수 있었던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5천에서 6천 주고 살 수 있었던 아파트를 지금은 거의 5억을 주고 사야지 되는 거예요. 아까 양극화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볼까요? 아까 어떤 분이 이게 양극화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초양극화. 배운 사람들은 제가 양극화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초양극화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되고, 초양극화 중에서도 이게 자산 양극화라고 하셔야 돼요. 자산 양극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자산 양극화가 왜 무섭냐? 소득 양극화 시대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이 소득 양극화를 극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소득 양극화의 시대는 이미 물 건너갔고 자산 양극화의 시대가 왔는데, 소득 양극화는요, 내가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용을 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소득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사, 변호사, 의사 되면 내가 그 돈을, 소득이 확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이 인플레이션, 통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거대해지고 극대화되다 보니까 소득이 1억, 2억 이어도 자산을 구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 2억 소득이 있어도 아파트 구입을 못해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연봉 1억인데 왜 아파트 구입을 못합니까? 수도권이나 강북지역 같은 데 가면 충분히 아파트 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분 얘기고, 연봉이 1, 2억 분들이 수도권이나 강북지역의 아파트를 살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자기 그릇에 맞는 자리에 다 앉아있기 마련이고,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본인들이 생활을 하기 마련인데, 물론 연봉 1, 2억 받는 사람들도 뭐 시흥이나 안산, 은천, 의정부 뭐 이런 지역에 뭐 송도 같은 데 가서 살 수도 있겠죠. 뭐 송도에도 의사분들 많이 사니까. 그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소득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외지로 안 나가고 자기가 있는 바운다리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자산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이 팬데믹 사태 이후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문제는 뭐냐? 돈을 푸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라는 거죠. 너무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돈을 푸는 속도가. 그리고 돈을 푸는 속도가 너무 가팔라졌다라는 거예요. 가팔라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이 속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기지 않는 인플레이션, 자산사다리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진짜 이 벼락거지들. 그러니까 그 분풀이를 자산가들한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분풀이를 자산가들한테 하는 겁니다. 문제는 금융 부분인데요. 미국 경기 반등은 뭘 상승을 한다? 미국의 경기 반등은 반드시 물가 상승을 상승시킨다. 미국의 경기 반등은 물가 상승을 동반을 한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미국은 2022년까지는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23년까지. 그러면 앞으로 2, 3년은 금리 인상은 쉽지 않다. 그리고 4,400조 이상, 그거에 맞먹는 돈을 거의 한 10,000조 이상을 제가 봤을 때 더 쏟아부을 것 같은데, 그런데 쉽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이 뿌리는 만큼 돈을 계속해서 뿌릴 수밖에 없다. 역으로 얘기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특성상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반등은 반가운 측면이 있으면서도, 경기가 회복돼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금리가 올라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오르는 상황은 경계해야 될 부분. 물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글쎄요, 금리 인상은 저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글쎄, 과거처럼 높은 금리 인상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거의 10년 예산을 한 방에 지금 풀 준비가 돼 있어요. 4,400조 원. 그리고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하반기에 복지 예산으로 또 한 2, 3천조 원을 또 푼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미국에서 얼마 전에 오신 분이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셔가지고, 글쎄, 이 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한국 집값이 미국에 비하면 너무 싸다는 거야. 그분 얘기입니다. 그분 얘기.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재밌는 상황이, 우리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그거 보셨어요? 뉴스에서 그거 나와서 한번 회자가 된 적 있잖아요. 목동에 무슨 아파트인 것 같은데, 무슨 목동의 아파트가 임대차 3법 발의한 다음에 목동에 임대차 물건이 하나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들이 그 사진 찍었잖아요. 줄 쫙 서고 그 집 보려고, 그죠? 집을 보는데 시간당 집 보는 비용을 내라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막 했었잖아요. 그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임대차 상황인데, 미국은요, 집이 하나 딱 나오면 정말 거짓말이 안 하고요, 한 5, 60명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달려든대요. 5, 60명이. 집 한 채가 딱 나오면, 강서구군이죠. 그러니까 목동이 아니라, 그죠? 강서구. 예. 미국은 집이 한 채가 나오면 5, 60명이 달려든답니다. 5, 60명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집값이 1억이잖아요. 집값이 1억이면 5, 60명이 달려들면 어떡할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입차를 붙인대. 야, 정말 너무 황당하죠. 입차를 붙인대요. 입차를 붙여갖고 제일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그 집을 사게 한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좀 정부가 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우리나라 집값 오른 것만 갖고 얘기할 것이냐라는 거죠. 미국은 지금 미국도 지금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얘기 꺼내자마자 바이든에서 그 얘기 꺼내자마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보유세 인상, 재산세 인상, 그 법인세 인상이 아마 힘들어질 것 같아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렇게 그렇죠. 옥션이 된 거예요. 미국은 집 한 채 내놓으면 지금 옥션이 된 겁니다. 서울은 한정판이 돼버렸네요. 맞습니다. 한정판입니다. 서울은 이제 현금이 있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자산을 한 채 더 획득하는 이런 한정판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재건축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저건축 웬만한 자리들이 지금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렸잖아요.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렸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게 대규모 단지들이 노원구 한 군데밖에 없는데 노원구 지금 거래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노원구도 지금 거래량이 줄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노원구 시장조사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무슨 집값이 2, 3주에 한 번씩 뛰어요. 2, 3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5억 8천 하던 집이 자고 일어나니까 6억 5천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얼마 오르가? 7천만 원 오른 거예요. 7천만 원을 벌려면 여러분 모으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6년을 적금을 해야지 일반인들이 7천만 원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직장인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될까? 100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00만 원 적금 붓는 게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 100만 원씩 적금을 모아서 7년을 모아야지 2주 동안 뛴 아파트 가격을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세금은 또 어떻습니까? 전세금. 그죠? 그 무슨 얘기냐? 이게 너무 글쎄요. 많은 분들이 아직 정말 그 희망 고문 속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현금만 갖고 있으면 뭐든지 될 거라는 정말 막연한 희망 고문.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글쎄 이런 표현이 정말 쓰면 안 되는 표현인데 정말 현금이 점점 종이 조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고 있다. 헬리콥터로 정말 쏟아붓고 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10년 동안 여러분 10년 동안 보세요. 앞으로 10년 동안 뉴스 보세요. 계속 미국이 돈을 쏟아붓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테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단기간에 적어도 최근 4, 5년 동안은 금리 인상은 없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 안 하는데 한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